에스버거 회사와 그들의 액체 탱커 함대는 1924년에 전 독일 제국 해군 장교인 존 T. 에스버거가 자신의 선박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는 그와 같이 일자리를 잃은 많은 전 독일 해군 장교들을 고용했습니다. 제1924차 세계대전 후 독일 해군에 가해진 엄격한 제한 때문에 이 회사는 빠르게 유럽에서 가장 전문적인 탱커 회사 중 하나로 이름을 알렸으며 대서양을 넘어 화학물질을 수출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회사는 히틀러의 나치 독일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화물선 탱크, 즉 에스버거 회사가 건조물품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하여 확장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존 T. 에스버거와 그의 사람들에게 이 전쟁은 그의 함대에게 재앙이었으며 연합국의 항공기와 잠수함의 공격으로 대폭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버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쟁 이전의 신뢰성과 전문성으로 평판을 이용하여 1950년대 후반에는 에스버거의 유조선 함대를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두 번째 세대, 에스버거 함대의 첫 번째 선박 중 하나는 1954년에 완성되고 유럽과 북미 간에 다양한 화학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구성된 비렐민의 에스버거였습니다. 10년 후인 1964년에는 거의 13,000톤의 선박이 이름을 바꾸어 S가 되었습니다. 버거 화학자입니다. 1967년 6월 2일 46명의 선원이 탑승한 이 배는 대서양 아조레스 제도 남쪽 약 144.8km 해역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 로테르담으로 페톤과 에탄올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해상 생활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일상적이었고 그날은 배의 날씨에 좀 더 낡아 보이는 부분을 칠하는 등 평범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나중에 감시를 맡고 있는 몇몇 선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원들이 오후 식사를 위해 배의 조리실에 모였습니다. 그때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폭발로 배가 흔들렸고 그 뒤로 알람이 울려 행동을 취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갑판에 도착한 선원들은 갑판이 불타고 있음을 보고 놀랐고 한때 선체가 있던 곳에는 점점 커지는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선체 내부에서 발생한 폭발은 너무 강력해서 그것이 탱커를 두 조각으로 잘랐고 대부분의 선원들이 그 시간에 갤리에 있었던 덕분에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할 시간이 거의 없었고 추가 폭발의 위협이 있어서 곤란한 신호가 전송되어 근처의 몇 척의 배가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그 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추가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고 선박에 구획된 디자인은 놀라운 손상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부분들이 계속 떠있게 했으며 침수는 폭발이 발생한 주변에 손상된 지역에만 제한되었습니다. 6월 5일에는 선박의 후방 부분에 줄이 연결되었고 그 후 아조레스의 푼타 델가다로 끌려갔다가 그리스로 운송되어 그곳에서 부서져서 폐철로 팔렸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선박의 전방 부분은 바다에서 떠다니게 되었고 추정 1700톤의 화학물질을 싣고 있었습니다. 6월 8일 N은 아조레스로 떠내려가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현지 및 국제 당국에게 경보를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유럽과 북미 사이에 바쁜 해상 노선이었고 다른 선박들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탱커나 여객선과 충돌한다면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의 후방 부분에 대해 수행된 것과 유사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조레스의 당국은 선체의 완전성에 대한 안전 우려를 들어 선박의 전방 부분이 군도로 견인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선박이 그들의 섬 근처에서 파손되면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해안으로 밀려오게 되면 큰 환경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이러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매우 민감했습니다. 3달도 안 되는 시간 전에 탱커 토리 캐년이 영국 남서부 해안 근처의 실리 제도에서 좌초하여 대략 2,500만에서 3,600만 갤런의 원유를 바다에 흘려보냈습니다. 에스베르거의 경영진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는 동안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조가 불가능하다면 가라앉혀야 한다고 판단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런던에 전화했다.
거의 모든 해군에서 대부분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전함의 이름이 있고 왕립 해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 중 하나는 드레드노트입니다. 1967년까지 이 이름을 가진 10척의 전함이 영국과 영어 함대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드레드노트 한 척은 1588년에 스페인 해군에 대한 영국의 방어에 참여했고 또 다른 드레드노트는 1805년 트라팔가 전투에서 싸웠지만 1906년에 진수되었던 드레드노트가 이 이름과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드레드노트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건조된 모든 대형포 전함으로 해군 기술과 전쟁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그것의 진수 시점에서는 이전에 건조된 모든 다른 전함을 구식화시켰습니다. 이 한 척의 배가 너무도 영향력이 커서 드레드노트라는 일반적인 용어가 그 이후에 따라온 배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와 같은 혁신의 정신에서 다음 Her Majesty's Ship 드레드노트가 진수되었습니다. 1959년 6월 12일 영국 해군을 위한 혁신적인 신형 전함의 건조가 시작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강력한 전함이 아니라 잠수함이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이것은 영국의 첫 핵 잠수함이 될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로 영국의 엔지니어들은 핵동력 잠수함 아이디어를 가지고 놀았지만 전쟁 직후 시대에는 그 도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1955년에 세계 첫 핵동력 잠수함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나우틸러스를 출시한 후 영국은 워싱턴과의 특별한 관계를 활용하려고 했고 왕립 해군이 자체 핵 잠수함 함대를 보유하기 위해 미국의 반응기 기술을 영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 장군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워싱턴에서는 소련 핵 함대에 끊임없이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왕립 해군이 핵동력 공격 잠수함의 힘을 가지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기술 이전이 승인되었고 영국 엔지니어들은 1959년에 최첨단 기술인 미국의 S5W 반응기 디자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트라팔가의 날에 상징적으로 진수되었던 이 새로운 전함은 여왕 엘리자베스 2세에 의해 진수되었고 왕립 해군의 잠수함 기반 헌터킬러 작전을 혁신시키고 거의 이길 수 없는 새로운 무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적절한 이름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1963년사 월 17일에 진수된 Her Majesty's Ship 드레드노트는 왕립 해군의 핵 잠수함 작전에 대한 많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고 처음 몇 년 동안의 서비스는 매우 바빴습니다. 핵력이 제공하는 범위와 지속력의 중요한 이점을 보여주며 대서양을 여러 번 건너고 버지니아주 노폭의 미국 해군 기지를 방문하고 버뮤다 섬으로 항해하면서 이전에 디젤 정의 잠수함이 만든 수많은 영국의 수중 항해 기록을 깼습니다. 1967년 6월 8일 Her Majesty's Ship 드레드노트는 스코틀랜드의 리버 클라이드에 위치한 패스트레인 해군 기지를 빠져나가 남쪽으로 향하기 전에 훈련 드릴을 실행하고 운동을 실시한 후 이베리아 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영국 영토 지브롤터에 들렀습니다. 영국의 첫 핵 잠수함이 지브롤터에 도착한 것은 앵글로 스페인 관계의 중요한 시점에서 스페인을 많이 자극했으며 바위라고 알려진 영토에 대한 문제에서 현지 인구는 그해 나중에 영국에 남을지 스페인이 될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민투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고 드레드노트의 선원들은 모두 바위가 영국인이며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깃발과 배너의 파도를 받았습니다. (1967년 6월 20일) 저녁 바다에서 진행되었던 훈련의 템포에 비해 Her Majesty's Ship 드레드노트는 지브롤터 항구에 정박해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적 함선을 탐지하는 데 사용하는 잠수함의 소나는 수리 중이어서 작동하지 않았고 바다에서 진행 중인 반응기에 온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해수 냉각 펌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무원 대부분은 휴가를 누리고 있었고 드레드노트의 어두고 좁은 내부로 돌아가기 전에 현지의 바와 클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장인 피터 콥 사령관조차도 지브롤터에서 잠수함을 떠나 지중해를 건너 탕헤르로 향했습니다. 그 저녁에 드레드노트의 상태를 고려하면 플래그 오피서 지브롤터 후방 제독 마이클 F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당직 장교인 히긴스 중위가 얼마나 놀랐을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펠은 잠수함의 출발 준비 속도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히긴스는 대략 24시간이라고 응답했고, 그때 그는 에스버거 화학자의 전방 섹션인 떠다니는 유물에 대한 상황과 드레드노트가 그것을 침몰시키는 임무를 맡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즉시 드레드노트는 크루들이 호출되어 잠수함을 출발 준비하도록 서둘렀기 때문에 활동으로 분주해졌습니다. 최초의 추정치인 24시간이 아니라 잠수함은 그 시간의 절반 정도 만에 작업되었고, 다음날 오전 중으로 드레드노트는 출항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브 사령관은 잠수함이 지브롤터의 정박지에서 떠나기 직전 1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돌아왔고, 영국에서 회의를 마치고 날아온 고위 기술 담당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레드노트는 약 10,000시간 후에 바위를 떠나고 충분히 깊은 물에 들어가면 잠수하고, 당시 잠수함에게는 놀라운 속도인 시속 30노트로 아조레스를 향해 직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드레드노트만이 에스버그 화학사의 남은 위협을 중화시키는 임무에 투입된 영국 군사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타입 61 프리게이트 Her Majesty's Ship 살리스버리는 바함에서 몇 달 동안 밀수업자를 추적하고 불법 이민자를 운반하는 선박을 가로막은 후 드레드노트의 작전을 지원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연료를 보충한 후 살리스버리는 드레드노트의 공격 동안 경비선으로서 행동하라는 지시와 함께 부력 있는 유물을 향해 남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는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할 때 무심코 잠수함의 경로에 들어설 수 있는 지나가는 배를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살리스버리는 드레드노트처럼 60년대 로열 네이비의 새롭고 기술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공기 방향 호위함으로 지정된 살리스버리의 주요 임무는 항공모함 그룹의 레이더 범위를 벗어나 항해하고 자체 강력한 레이더를 사용하여 투폴레프 216과 295와 같은 들어오는 소비에트 해상 폭격기를 감지하여 로열 네이비의 항공모함 부대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살리스버리는 영국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를 제어하여 이들을 요격하고, 따라서 그 주요 무기 시스템은 레이더 세트였습니다. 그러나 방어를 위해 그것은 전면 갑판에 11.4cm 총 2개와 후면 갑판에 40mm 총 2개를 실고 있었습니다. 드레드노트를 지원하는 두 번째 플레이어는 왕립공군 해안명령부의 모습으로, 그들은 장거리 해상 순찰기인 에이비오로 셰클턴 MR-샘을 파견하여 이 거대한 유물을 추적하고 살리스버리를 돕기 위해 셰클턴을 보냈습니다. 셰클턴은 전시 랑카스테와 같은 출신이었고, 첫눈에 그 계보가 분명했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매우 다른 새들이었습니다. 드레드노트가 발사 위치에 도달하면 그들은 핵 잠수함의 어로의 공격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드레드노트는 지브롤터에서 1000마일 이상을 이동한 후 6월 24일 아침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다음 잠수함은 살리스버리와 궤도를 도는 샤클턴과 시각적이고 라디오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후에는 목표물을 원형으로 돌며 그 크기와 떠있는 방향을 판단했습니다. 코브 사령관이 그의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면 드레드노트 잠수함의 공격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파도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며 코브는 드레드노트를 목표물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시켰고, 선원들은 마크8 어로에 4개를 준비했다. 드레드노트의 복잡성, 현대성, 세련미에 비교하면 이 무기들은 전쟁에서 말 그대로 다른 시대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마크8은 1923년에 디젤 전기 보트의 서비스에 들어갔고, 그들의 수중 지속 시간은 시간 단위로 측정되었습니다. 드레드노트에 탑재된 버전은 초기 모델에 비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선원들이 긴급히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는 20년 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냥감을 쏘는데 이상적이었다. 위치에 있고 어로의 튜브가 장전되고 침수되었으며 그의 목표가 정면에 있을 때 콥은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4개의 마크 B2 전함의 어로의 튜브에서 뱉어져 나왔고, 선원들은 충격음을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위를 지나가면서 셰클터노의 선원들은 어뢰들이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면서 물 위에 희미한 흰 선을 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첫 번째 어뢰는 목표를 빗나갔다. 그러나 그 다음 3발은 각각 명중하여 그들의 805파운드 폭두가 폭발하면서
거대한 물기둥을 공중으로 솟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선상의 화학물질의 점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헐크를 파괴하고 화학물질을 제거했다면 그것들이 바다에 방출되는 것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에 어뢰들은 방수벽을 폭발시켜 그것을 가라앉게 했습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두가 놀라운 일이지만 한때 에이스퍼그 케미스트라는 이름의 완전한 배였던 전반부는 대규모 내부 폭발에 휘말렸다가 어뢰의 세 발이 명중한 뒤에도 아직까지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는 부분적으로만 잠겨있고 오히려 더욱더 선박에 대한 위협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뢰가 목표물을 찾았다면 아마도 전체가 가라앉았을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잔해를 가라앉히기 위해 또 다른 어뢰를 낭비하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되어 살리스버리의 11.4cm 총에서 몇 발의 포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두에 의해 타버리고 비틀린 잔해가 영국의 공격에 항복하기까지 여러 차례의 포탄을 발사해야 했습니다. 살리스버리에서 발사된 고폭탄들이 마침내 화학물질 화물에 도달하여 빨간색과 주황색의 불꽃으로 불을 붙인 후 검은 영이 구름을 하늘로 솟아오르게 했습니다. 에스버거 화학사의 마지막 부분이 파괴되어 파도 아래로 사라져버렸고 이로 인해 드레드노트는 지브롤터로 돌아갈 수 있었고 살리스버리는 영국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드레드노트와 살리스버리의 선원들은 잘 수행된 일로 상급자들의 축하를 받은 후 정상 업무로 복귀했고 잠수함은 바쁜 훈련을 계속했다. 다음 해에 잠수함이 서독의 길로 들어가서 에스버거 화학사의 소유주인 프라우폰 란사우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회사의 경영진과 함께 프라우폰 란사우는 잠수함에 환영받았고 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공격의 트로피로 은 금박 잔을 잠수함에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국 해군의 첫 번째 핵 잠수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쪽 배를 가라앉히다니?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비디오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